김 이사, 그깟 사소한 문제 하나 처리 못해서 나한테까지 연락하게 만든 겁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세요.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백화점의 VIP 라운지 공기를 갈랐다. 강민준 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논하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만 나뉘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의 삶에는 오직 성공만이 존재했다. 아내 서윤아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일에만 몰아붙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그리움은 파고들 틈을 주지 않으려는 발버둥이었다. 성공의 탑이 높아질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공회져 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값비싼 구두 끝에 작고 앙상한 무언가가 툭 부딪혔다. 날카로운 신경이 온통 전화에 쏠려 있던 민주는 짜증스럽게 시선을 내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들꽃을 한 아름 안고 있는 낡고해진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들고 있던 꽃 몇 송이를 바닥에 흩뿌렸다. 어디서 함부로 민준의 질책이 담긴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작고 가느다란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였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민주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버렸다. 7년 전 따스한 봄날의 햇살 아래에서 유나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 우리 사랑은 저 별빛처럼 영원할 거야.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와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VIP 라운지의 직원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그가 새겨 넣었던 문구, 별빛처럼 영원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남자의 행동에 겁을 잔뜩 먹은 채 눈물을 글썽겼다. 커다랗고 까만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아이는 대답 대신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다. 엄마가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아이는 겨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라는 단어가 민준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다. 그렇다면 유나가, 그의 아내 서윤아가 이 아이의 엄마란 말인가? 7년 동안 그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그녀가 바로 이 근처에 있다는 말인가? 그때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아, 강하은, 어디 있니? 그 목소리, 꿈에서도 그리던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유나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의 한 여자가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하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엄마 하고 외치며 여자에게 달려갔다. 민주는 굳어버린 발을 떼어 그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유나야. 그의 입에서 7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인파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다급하게 잡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쫓았다.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나아갔지만 모녀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백화점 중앙홀까지 달려나와 사방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찾는 두 사람은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수백억을 논하던 냉철한 기업가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여자와 한 아이를 놓쳐버린 한 남자만이 남아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가 떨어뜨리고 간, 시든 들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귓게는 혜은이라는 이름과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목걸이에 잔상이 선명하게 맴돌았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적막했다. 성공의 상징인 이 공간은 강민준에게는 잘 꾸며진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비서가 건네는 물도 마다한 채 곧장 침실 안쪽에 있는 작은 서재로 향했다. 지난 7년간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만의 공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방 중앙에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 앞에 주저앉았다. 7년 만이었다. 유나가 떠난 후 이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상자를 여는 것은 곧 봉인해두었던 고통과 후회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혜운이라는 이름과 그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목걸이가 그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뚜껑이 열리자 묵은 나무 향과 함께 희미한 유나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그녀가 남긴 짧은 편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맞춘 이제는 그의 손가락에 없는 결혼 반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을 찍었던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준 씨, 어머님께서 이 결혼 반대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불안한 눈으로 묻던 유나의 목소리. 그리고 그는 오만하게 대답했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막아줄게. 아무도 당신 상처받게 두지 않아. 하지만 그는 지키지 못했다.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핑계로 어머니의 맹렬한 반대 앞에서 그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어머니 김 여사의 날 선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근본도 없는 고아, 야토우가 어딜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이 돈 받고 꺼져. 그날 그는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돌아왔을 때 유나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남은 것은 이 상자와 미안해요라는 세 글자가 전부였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기는커녕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깨달았다. 정말 그 아이가 유나의 아이일까?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란 말인가 수많은 의심과 희미한 희망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7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의 겁먹은 눈동자와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최 비서와 국내 최고의 흥신소팀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억을 더듬어 그린 초승달 목걸이의 스케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다. 어제 오후 3시경 롯데백화점 본점 VIP 라운지. 이 목걸이를 한 7살 전후의 여자아이.
이름은 강하은으로 추정. 함께 있던 30대 초반의 여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지시할 때보다 더 절박하고 진중한 명령이었다. 흥신소 팀은 즉시 움직였다. 백화점의 모든 CCTV 영상이 분석되었고 얼굴 인식 기술이 동원되었다. 민준이 가진 돈과 권력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이며 담배만 태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르는 듯했다. 혹시라도 그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을까봐 두려웠다. 몇 시간 후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흥신소 팀장이었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CCTV 동선을 추적한 결과 모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한 낙후된 동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팀원들이 해당 지역을 수색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이 지났을까. 최종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아이와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의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입니다. 서윤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윤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름. 민주는 전화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7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는 도망쳤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다음 날 강민주는 비서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았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을 지나 점점 낡고 비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금이 간 보도블록, 낡은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값비싼 외제차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그는 흥신소가 알려준 주소 근처에 차를 세웠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지난 7년간 상상만 해왔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어떻게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 어떤 답도 찾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자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1층, 유난의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서윤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하게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화려함을 앗아갔지만 대신 꿋꿋한 생활력을 새겨놓았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님을 대하는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어쩌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그가 안으로 들어섰다. 주문을 받으려 고개를 든 유나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충격, 공포,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여긴 어떻게...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게 안쪽, 혜은이가 있을 방 쪽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에 민준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유나야, 이야기 좀 해.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어요. 당장 나가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혹은 자신과 딸의 행복을 파괴하러 온 악마처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어제 백화점에서 본 아이, 혜은이, 내 딸 맞지?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봤어요. 당신이 알던 서윤아는 죽었어요. 내 딸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가게 안쪽 방문이 빼꼼 열리며 혜은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누구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갈라졌다. 민주는 자신과 꼭 닮은 아이의 까만 눈동자를 보는 순간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혜은이를 본 유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거의 애원하듯 그러나 동시에 증오를 담아 속삭였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요. 당신이 여기 나타나면 당신 어머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럼 우린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요. 제발 그냥 가요. 당신 어머니라는 말이 민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7년 전 그가 막지 못했던 비극의 근원이었다. 유나는 그를 밀치며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쾅 하고 닫히는 문과 함께 민준은 허름한 골목길에 홀로 남겨졌다. 문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7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공포의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무의미했다. 강민주는 7년 전 자신이 유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공포가 그녀를 단단한 성벽 안에 가두었음을 깨달았다. 그 성벽을 억지로 부수려 하면 그녀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터였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강압적인 접근 대신 그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는 존재가 되기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비싼 차를 그 동네로 몰고 가지 않았다. 대신 낡은 국산차를 구해 직접 운전했고 옷차림도 평범하게 바꿨다. 그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매일 몇 시간씩 유나와 하은이의 삶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유나의 지친 모습,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는 하은이의 작은 뒷모습, 그는 모녀가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자신이 주지 못한, 자신이 망가뜨린 행복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가난과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최 비서를 통해 그는 유난의 가게 건물의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민주는 제3자를 통해 그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 관리인은 유나에게 당분간 임대료를 올릴 계획이 없으며 낡은 주방시설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유나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당장의 안도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한 번은 민주는 혜은이가 동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 다음 날 혜은이의 반 전체에
이름 없는 아저씨가라는 쪽지와 함께 최고급 간식 세트가 배달되었다. 혜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민주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놀이터 그네에 홀로 앉아있는 하은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발로 땅을 차고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기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방금 가게에서 산 아이스크림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이의 옆 그네에 조용히 앉아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넸다. 아저씨가 하나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혜은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아이스크림을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소리만이 들렸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학교에서 아빠 자랑하게 했는데 저는 할 이야기가 없어서요. 아이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데? 혜은이는 슬픈 표정 대신 놀랍도록 맑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하늘의 별이 돼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아주 멀리서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우리 아빠래요. 그 순수한 믿음이 담긴 한마디가 민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별이 이제는 그의 부재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혜은이의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를 보았다. 그럼 그 목걸이는 아빠가 주신 거니? 혜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가 주셨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래요. 그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유령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없었다. 그는 혜은이가 하늘에서 찾는 별이 아니라 땅에서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강민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낸 작은 안정감은 거대한 비극의 전죄에 불과했다. 그날은 유난히 굳은 비가 내렸다. 유나는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고 혜은이는 낮부터 열이 좀 있다며 가게 구석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유나는 딸의 이마를 짚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난한 아이를 아플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하연아, 일어나. 이제 집에 가야지. 유나가 딸을 깨우는 순간이었다. 혜은이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아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이는 엄마, 어지러워 라는 말을 끝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유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텅 빈 가게를 울렸다. 그날 밤 동네 골목길에는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차에 올라타 구급차의 뒤를 쫓았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차마 유나 앞에 나설 수 없어. 복도 기둥 뒤에 숨어 하얀 시트 위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혜은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며칠 동안 정밀 검사가 이어졌다. 유나는 가게 문도 닫은 채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냥 잠시 아픈 것뿐이기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며칠 후 담당 의사는 유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의사의 굳은 표정에서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다.
정밀 검사 결과 강하은, 화나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낯선 병명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골수에서 더 이상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병.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분이라고 했다.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술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겨우 내뱉은 질문이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기증자를 찾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수억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수억 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와 복도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오열했다. 민주는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있을 수만 없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고 복도에서 무너져 내리는 유나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곧장 의사의 진료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혜은이의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 의사는 민준의 압도적인 기에 눌려 혜은이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화나의 혈액형이 RH-AB형으로 매우 희귀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직계 가족 중에서 기증자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혈액형을 확인해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비형.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혈액형이었다. 수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난다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그 피였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피로 새겨진 증거였다. 강혜우는 자신의 딸이었다.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 의사의 손에 들려있던 하은이의 차트를 빼앗아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적힌 RH-AB형이라는 글자가 그의 심장에 불도장처럼 찍혔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 강민주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유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존재를 느낀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에는 절망과 함께 원망이 가득했다. 당신이 여긴 왜? 내 딸이 아픈 게 당신에겐 구경거리인가요? 제발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유나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유나야, 혜은이 혈액형 RH-AB형이야. 내 혈액형도 마찬가지고. 그 한마디에 유나의 모든 저항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7년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비밀의 성벽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남자. 그녀의 딸에게는 하늘의 별이라고 가르쳐야 했던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결국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유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딸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제야 유나는 묻어두었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7년 전 어느 차가운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가 그녀를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렀던 그날, 김 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돈 봉투를 던졌다.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줘.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배려이자 경고다. 유나는 돈 때문에 민준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비웃으며 진짜 비수를 꺼내들었다. 네가 끝까지 버티면 민준이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너 같은 애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앞길을 망치게 둘 것 같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민준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다.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김 여사가 준 돈은 손도 대지 않고 복지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해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혼자였지만 그 아이는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하연이를 낳고 아이 얼굴에 당신 모습이 보일 때마다 당신을 죽도록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닮은 그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녀는 끄끄거리며 말을 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어깨를 적시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자신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어야 했다. 자신이 비겁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그녀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와 자신의 딸이 지난 7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한참을 울던 유나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그에게 기댔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하은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렸다. 내가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내가 우리 딸 반드시 살릴게.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하연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은 곧바로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 유나의 골수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끊어지자 유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몸으로 낳은 딸을 자신의 몸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녀는 아이의 병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바로 그때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망설임 없이 의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유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체혈실로 들어갔다. 유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영향력 덕분에 검사 결과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왔다. 다음 날,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두 사람을 불렀다. 기적입니다. 아버님의 골수와 하은이의 유전자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는 형제간에도 드문데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의사의 말에 유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곧 다른 폭풍을 몰고 왔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 골수 기증을 위해 수술대에 오른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당연하게도 김 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 여사는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분노에 찬 얼굴로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곧장 민준이 입원한 VIP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김 여사의 고함이 병실을 울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 몸에 칼을 대겠다고 회사는 어쩔 것이며 우리 가문의 대는 누가 이을 것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녀에게 혜은이는 여전히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자 불결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7년 전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연인을 지키지 못했던 나약한 아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마주 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어머니, 그 아이는 계집애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버린 어머니의 유일한 손녀이기도 하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다. 김 여사는 아들의 반항에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내 모든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 단 하나도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아들을 조종해온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에게 이제 돈과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회사, 그 재산, 전부 다 가져가십시오. 혜은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7년 전 저는 어머니 때문에 제 아내와 행복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 딸까지 잃게 내버려 두진 않겠습니다. 이 수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할 겁니다. 그의 선언에 김 여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얼어붙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다. 문 밖에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그가 아닌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한 남자를, 한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수술 당일의 병원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다. 강민준과 하은이는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그는 복도 끝에서 혜은이의 병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았다. 유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 믿음,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 꺼지지 않는 붉은 등 아래에서 유나의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다. 1분 1초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애타는 마음을 베는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가득 찼다. 행복했던 기억과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쉴 새 없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민준과 처음 만났던 대학 축제를 떠올렸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던 그가 자신에게 다가와 떡볶이를 사주던 모습. 그때 그의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곧이어 김 여사의 차가운 얼굴과 모욕적인 말들이 그 기억 위로 겹쳐졌다. 그녀는 민준에 대한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혜은이뿐만 아니라 민준의 안위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했다. 7년의 세월도
그 모진 고통도 그를 향한 감정을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골수 채취와 이식 수술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회복력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나는 회복 중인 민준과 중환자실에 하연이 사이를 오갔다. 혜은이는 아직 면역력이 약해 무균실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준은 골수를 채취한 허리의 통증으로 힘들어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민준을 위해 조심스럽게 사과를 깎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유나야.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7년 전에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고 비겁했어. 그 사과. 유나가 7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다.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삼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젠 괜찮아요. 그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를 향한 작은 첫걸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과거의 오해를 풀어나갔다. 분노와 원망 대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 아니라 혜운이라는 아이를 함께 지켜야 하는 동지이자 부모였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평온하게 잠든 혜운이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위태롭지만 그들은 분명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지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혜은이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길고 길었던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하던 날,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 7년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과도 같았다.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중요한 업무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가 새로 얻은 직함은 강하은의 아빠였다. 그는 서울의 답답한 펜트하우스와 유나의 고단했던 옥탑방을 모두 떠나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주택을 마련했다. 그 집은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금자리였다. 민주는 그곳에서 아빠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그는 평생 재무제표만 읽던 목소리로 혜연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늑대와 돼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의 어설픈 연기에 혜연이는 배를 잡고 웃었고 그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는 유나의 입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말이면 혜은이와 함께 정원에 꽃을 심었다. 최고급 양복 대신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를 위해 그네를 만들었고
저녁이면 유나를 쉬게 해주겠다며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음식은 종종 탔지만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유나 역시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안정감이 채워졌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혜은이를 위해 빵을 구웠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원망의 그늘은 완전히 걷히고 존경과 깊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한편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김 여사는 홀로 적막한 대저택에 남겨졌다. 그녀는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는 공허함으로, 공허함은 뒤늦은 후회로 변해갔다. 그녀는 결국 비서를 시켜 혜은이가 다니게 된 유치원을 몰래 알아보았다. 어느 날 오후, 김 여사는 유치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안을 엿보았다.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 사이로 유난히 밝게 웃으며 달려나오는 손녀의 모습이 보였다. 유나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 그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순간 김 여사의 얼음 같던 심장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를 느꼈다. 그날 밤 민준의 새집 마당에는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혜은이가 가장 밝은 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엄마, 저 별이 옛날에 아빠 별이었지. 민준은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아니, 아빠는 이제 하늘의 별이 아니라 혜은이 옆에 있잖아. 유나는 조용히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상처는 아물었고 가족은 마침내 완전해졌다. 그리고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혜은이가 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가을 날이었다. 정원에서는 혜은이의 친구 몇 명을 초대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바비큐를 굽고 있었고 유나는 직접 만든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민주는 작은 보석 상자를 혜은이에게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작고 영롱하게 빛나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하은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게 말했다. 이건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우리 혜은이가 항상 하고 있는 엄마의 달림 목걸이에 아빠가 혜은이의 별님을 달아주는 거야.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혜은이의 목에 걸린 낡은 초승달 목걸이에 새로운 별 펜던트를 연결했다. 초승달과 별이 나란히 자리하자 낡은 목걸이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반짝였다. 이제 엄마의 달과 혜은이의 별은 아빠라는 하늘이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의 말에 유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전원 입구로 검은색 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김 여사였다.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의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커다란 곰 인형을 안고 서 있었다. 즐거웠던 파티의 공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무거워졌다. 민준과 유나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유나의 앞으로 걸어와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 아니, 유나야, 내가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 부디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유나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김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혜은이가 기다렸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김 여사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곧 혜은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할미가, 우리 예쁜 강아지 생일 선물을 너무 늦게 가져왔구나. 혜은이는 경계심 없이 활짝 웃으며 할머니가 내민 커다란 곰 인형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순수한 포옹에 김 여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길고 길었던 7년의 오해와 반목이 아이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비로소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정원에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과 유나,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긴 하은이와 그 옆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 아픔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마침내 완전한 용서와 행복으로 끝을 맺었다. 저 멀리 하늘 위로 초승달 옆에 첫 번째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 서윤아, 그리고 작은 소녀. 하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기적 같은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한 한 아버지의 모습과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갖 풍파를 견뎌낸 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마저 치유하는 용서의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과 별 모양의 목걸이는 단순한 키밭을 넘어 오해와 역경 속에서 헤어졌지만 마침내 하나의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게 된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